당신이 우리 아들이라고? 윤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수동 펜트하우스 현관에 선 남자를 보며 그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신으로 뒤덮인 팔 은색 피어싱, 짙은 스모키 화장. 그 남자는 껌을 씹으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요. 나 오도윤 맞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 보셨잖아요? 그 순간 남편 오명수가 뒤에서 중얼거렸다. 도윤아, 정말 내가.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도윤? 그 이름으로 불린 적 없어서요. 그냥 이강이라 불러요. 엄마, 아빠, 그런 거 기대 안 하니까 편하게 하세요. 윤혜진은 다가가 손을 뻗으려 했다. 하지만 이강은 툭 그 손을 쳐냈다. 손대지 마세요. 버릴 때는 좋았어요? 그 한마디에 윤혜진의 다리가 풀렸다. 명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벽에 기댔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94년 부산국제시장. 혜진과 명수는 5살 아들 도윤과 함께 여행을 갔다. 그날은 화창했다. 도윤은 공룡 티셔츠를 입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시장 골목 어귀, 파전 냄새가 진동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명수는 잠깐 지갑을 꺼냈다. 단 1분이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도윤은 사라져 있었다. 도윤아, 도윤아. 혜진의 비명이 골목을 가득 채웠다. 명수는 미친 듯이 시장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아이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경찰이 왔고 수색견이 투입됐고 CCTV가 분석됐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도윤은 그저 사라졌다. 그날 이후 2사람의 인생은 박살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겉으로는 더 단단해졌다. 윤혜진은 작은 패션 브랜드를 키워 대기업으로 만들었다. 성공할수록 아이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믿었다. 오명수는 재무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밤마다 위스키로 죄책감을 지웠다. 2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이 이야기는 금기가 됐다. 성수동 펜트하우스 2층, 작은 방 하나만은 시간이 멈춰 있었다. 공룡 스티커가 붙은 서랍장, 낡은 로봇 장난감, 그날 신고 나간 운동화. 혜진은 매일 그 방을 찾았다. 고가의 정장을 입은 채 작은 로봇을 닦으며 속삭였다. 도윤아, 엄마 또 왔어. 오늘도 잘 지냈니? 명수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내 탓이야. 내가 손을 놓쳤잖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술을 마셨다. 혼자. 30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법무팀장 이상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윤 대표님,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혜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뭐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7%. 친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날 저녁 택배가 도착했다. 국립의료원 로고가 찍힌 봉투.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명수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2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다. 도윤이가 살아있어. 그리고 이틀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문신, 피어싱,
찢어진 청바지. 그는 껌을 씹으며 말했다. 여기 맞죠? 윤혜진, 오명수 집?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도윤이?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봤잖아요. 나 오도윤 맞아요. 명수가 다가갔다. 눈물이 흘렀다. 도윤아 정말 내가. 하지만 남자는 냉정했다. 도윤? 그 이름 몰라요. 나 이강이에요. 그냥 편하게 이강이라 부르세요. 혜진이 손을 뻗으려 하자 이강은 툭 쳐냈다. 손대지 마요. 버릴 때는 좋았어요? 30년 동안 잘 지내셨죠? 그 순간 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이강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소파에 드러누워 소리쳤다. 야, 들어와.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자 셋, 여자 둘이 웃으며 들어왔다. 모두 문신투성이었다. 여기가 금수저 하우스? 미쳤다, 진짜. 그들은 맥주를 따르고 고급 소파에 발을 올렸다. 이강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니까 편하게 있어. 혜진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내칠 수 없었다. 혹시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내가 뭘 더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명수는 2층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다. 혜진은 거실 한 구석에 서서 웃고 떠드는 이강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 어딘가에서 어린 도윤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강은 냉장고를 열어 고급 와인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혜진을 보며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엄마. 그 말에는 조롱만 가득했다. 이강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자신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걸 온몸으로 선언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이강이 부스스한 머리로 내려와 냉장고를 열었다. 우유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더니 빈 팩을 식탁 위에 던졌다. 아침은 뭐 해줄 건데요? 혜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먹고 싶니? 글쎄요. 돈 많이 버는 엄마니까 비싼 거 먹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달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강은 그걸 보며 코웃음을 쳤다. 달걀말이? 진짜 서민 스타일이네. 명수가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이강을 보며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이강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명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강은 달걀말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그대로 뱉어냈다. 짜요. 못 먹겠어. 혜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미안해, 다시 만들게. 됐어요. 밖에서 먹을게요. 카드 주세요. 명수가 지갑을 꺼냈다. 이강은 카드를 받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앞으로 생활비 한 달에 1,500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되죠?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이강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참, 오늘 친구들 데려올 거예요. 방 하나 비워놔요. 문이 닫혔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명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다. 그날 저녁 이강은 친구들과 함께 돌아왔다. 남자 둘, 여자 하나. 모두 문신과 피어싱으로 치장한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고 소파 위에서 춤을 췄다. 혜진은 2층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명수는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셨다. 밤 11시 이강이 2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도윤의 방 문을 열었다. 이게 뭐예요? 이 낡은 방. 혜진이 황급히 달려왔다. 거긴 안 돼. 제발. 이강은 장난감 로봇을 집어들었다. 이런 쓰레기를 왜 보관해요? 나 어릴 때 거예요? 그래, 내가 좋아하던 거야. 이강은 로봇을 바닥에 던졌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이강은 서랍을 열어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이제 내 방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죠? 명수가 달려왔다. 그는 이강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강은 거칠게 뿌리쳤다. 손대지 마요. 내 방이잖아요. 혜진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로봇을 주우며 울었다. 명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강은 방을 나서며 말했다. 내일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다 바꿀 거예요. 이 촌스러운 거 싹 치우고. 문이 닫혔다. 혜진은 한참 동안 울었다. 명수는 깨진 로봇을 주워 손에 쥐고 있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하루 만에 부서지고 있었다. 며칠 후 이강은 더 큰 요구를 했다. 거실에서 혜진과 명수를 앉혀놓고 말했다. 회사 지분 20%, 강남에 있는 사옥 하나, 제 이름으로 넘기세요. 혜진의 숨이 막혔다. 그건 너무... 왜요? 아들한테 줄 생각 없었어요? 30년 동안 버린 값이에요. 싸게 쳐주는 거예요. 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을 좀 주겠니? 이강은 웃었다. 일주일. 그때까지 결정 안 하시면 언론에 다 터뜨릴 거예요. 철의 여왕, 아들 버리고 30년 이런 제목 괜찮죠?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명수는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혜진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명수는 등을 돌린 채 이를 악물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일까? 이강이 재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던 그 무렵, 윤혜진은 한 사람을 불렀다. 정아람, 35세, 냉정하기로 유명한 인권 변호사. 그리고 혜진이 후원하던 장학재단 출신이었다. 혜진은 하람을 믿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만을 파고드는 사람이었다. 하람은 성수동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서류부터 요구했다. 유전자 검사 원본 언제 어디서 진행했습니까? 법무팀장 이상호가 서류를 내밀었다. 국립의료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하람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샘플 채취 담당자가 누구죠? 김모 씨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 최근 횡령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람은 차분히 설명했다. 샘플 맞교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사례가
최근 몇 건 적발됐습니다. 이 담당자가 연루된 케이스도 있고요. 명수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럼 이강희가 우리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명수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람은 계속해서 집안을 살폈다. 거실, 부엌, 복도. 그리고 그의 시선이 벽난로 위에 멈췄다. 오래된 액자 하나.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사진의 절반이 찢어져 나가 있었다. 하람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낡은 사진 한 장. 반쪽짜리 사진이었다. 그는 두 사진을 맞대봤다. 퍼즐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뭐예요? 하람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제 어머니가 남기고 간 사진입니다. 어머니?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고아원 앞에 두고 떠나셨어요. 그때 이 사진 한 장만 남기고. 혜진의 손이 떨렸다. 명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두 사진을 맞대자 완벽하게 하나의 사진이 됐다. 젊은 부부, 그리고 어린아이. 하람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 저는 그 이름이 제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혜진이 숨을 멈췄다. 도윤?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머니는 정소희라는 분이었습니다. 1994년 부산에서 아이 유괴 사건에 연루됐다가 2년 뒤 자살하셨습니다. 명수가 벽에 기댔다. 그럼 당신이. 하람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원래 이름이 오도윤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명수는 하람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뻗었다. 도윤아. 하람은 한 발 물러섰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내일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날 밤 혜진과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부산국제시장, 파전 냄새, 그리고 사라진 아이. 명수가 중얼거렸다. 만약 정말 하람이 도윤이라면 이강희는 누구지?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하람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3일 동안 혜진과 명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강은 여전히 집에서 난동을 부렸고 하람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일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다. 친자 일치율 99.99%. 오도윤은 정아람이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명수는 하람을 껴안으며 울었다. 하람은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가? 아들이 되는 것. 혜진은 하람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우린 기다릴 수 있어.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성수동 펜트하우스는 폭풍 전야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혜진과 명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 그가 가짜라는 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엔 어떻게 될 것인가? 명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냥 조용히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보내준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거야. 그럴 필요까지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당한 거잖아. 그 사람이 우릴 속인 거고. 하지만 그때였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이강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둘이? 혜진이 일어섰다. 이강 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지분 이전 서류 준비됐어요? 그게 아니라. 이강은 술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웃었다. 뭐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럼 내일 기자회견 하면 되죠. 철의 여왕, 아들 버리고 성공 어때요? 제목 괜찮죠? 명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이 아니야. 이강의 웃음이 멈췄다. 뭐라고요? 유전자 검사가 조작됐어. 당신은 오도윤이 아니야. 이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잖아요. 혜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재검사 결과야. 당신은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이강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니야, 아니야. 그는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나도 아들이고 싶었는데. 혜진이 다가가려 하자 이강은 소리쳤다. 오지 마. 오지 마요. 그는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칼을 집어들었다. 다 니들 때문이야. 명수가 앞을 막아섰다. 진정해. 칼 내려놔. 비켜요. 다 니들 때문이라고. 이강은 칼을 휘둘렀다. 명수가 팔로 막았고 칼날이 그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아람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이강에게 달려들었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람은 이강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비틀었다. 진정하세요. 이강은 울부짖었다. 나도 아들이고 싶었어요. 그 순간 하람의 와이셔츠 소매가 찢어졌다. 왼쪽 팔뚝이 드러났다. 거기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혜진의 숨이 멎었다. 도윤아. 그 화상 자국. 3살 때 뜨거운 냄비에 닿아서 생긴 자국. 그녀는 그걸 기억했다.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울었던 그날을. 도윤아, 정말 내가. 하람은 혜진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이강은 연행됐다. 그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울고 있었다. 난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고 싶었는데.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명수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하람은 현관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날 밤 3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아직 낯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짜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싶었는데. 6개월이 흘렀다. 윤혜진은 더 이상 런웨이 앞에 서지 않았다. CEO 자리는 부사장에게 넘겼다.
그녀는 이제 성수동 펜트하우스 부엌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30년 전 도윤이 좋아하던 음식. 하지만 그땐 바빠서 자주 해주지 못했다. 회사 일에 치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미뤘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잃었다. 오늘은 다르다. 냄비 안에서 된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혜진은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조금 짰다. 물을 더 넣었다. 그리고 다시 맛을 봤다. 이번엔 괜찮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혜진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정아람이 서 있었다. 양복 대신 청바지와 니트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 하람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에는 명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하람이 들어오자 신문을 내려놓고 웃었다. 왔구나. 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혜진이 된장찌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밥과 반찬을 차렸다.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한 상차림이었다. 하람은 된장찌개 국물을 떠서 맛봤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째? 짭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데 따뜻해요. 하람은 미소 지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명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하람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하지만 가끔 꿈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따뜻한 식탁,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혜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무슨 목소리? 도윤아, 많이 먹어. 그런 목소리요. 명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미안하다. 하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천천히 하자. 우리에게는 아직 살 날이 남아있으니까. 혜진이 덧붙였다. 넌 내 이름 그대로 살아도 좋아. 정아람으로 살아도 오도윤으로 살아도. 우리는 그냥 내가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어도 괜찮아. 하람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일요일마다 올게요. 그날 이후 성수동 펜트하우스 식탁에는 매주 일요일 같은 메뉴가 올라왔다. 된장찌개. 처음엔 짰다. 두 번째는 싱거웠다. 세 번째는 괜찮았다. 네 번째는 맛있었다. 하람은 천천히 이 집에 익숙해졌다. 명수는 하람과 주말마다 등산을 갔다. 혜진은 하람의 법률 사무실에 커피를 들고 찾아갔다. 그들은 부모와 자식이라기보다 서로를 알아가는 낯선 사람들 같았다. 어느 일요일 하람이 말했다. 이강이 출소했대요. 혜진이 국자를 멈췄다. 알아. 찾아뵙고 싶대요. 명수가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만나볼까 해요. 그 사람도 외로웠을 것 같아서.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며칠 후 하람은 이강을 만났다. 작은 카페에서. 이강은 예전처럼 문신과 피어싱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때 칼을 들고. 하람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이강은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부럽네요. 뭐가요? 가족이 있다는 게요. 하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올래요? 이강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네.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이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일요일 식탁에는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윤혜진, 오명수, 정아람, 그리고 이강.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혜진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이강의 그릇에 담아줬다. 많이 먹어.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입 떠먹었다. 짰다. 하지만 따뜻했다. 맛있어요. 그날 이후 성수동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얼어붙은 집이 아니었다. 피보다 더 진한 맛, 덜 익었지만 끓일수록 깊어지는 맛. 된장찌개처럼 세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대신 다시 끓기 시작한 국물이 있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